자, 스폰서십이라는 것은 뭐냐? 자,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최상의 상태로 수행하고 성장하고 탁월해지는 상황을 창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런 내담자들이 최상의 상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스폰서십이라는 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은 자기만의 개성이 뚜렷하고 또 자기만의 재능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가치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만의 핵심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핵심적인 특징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특징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이른바 어웨이커닝을 해줘야 된다. 어웨이커닝. 어웨이커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잠재되어 있는 그 사람만의 위대함을 이끌어낸다 또는 위대함을 일깨운다, 뭐 잠재 능력을 일깨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어웨이커닝인데요. 우리가 어웨이커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의 위대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항상 칭찬하고 격려를 하고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봐줘야 돼요. 자,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바라본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현재 아무리 그분이 좀 보잘것없고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1년 이후에 또는 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의 미래상을 바라봐주고 그 미래에 긍정적인 기대를 해주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른 사람들의 내부에 있는 근본적인 자질과 잠재 능력을 찾아내고 보호하며 집단이나 개인이 그들의 독특한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표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과 자원 그리고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이제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근본적인 자질, 잠재 능력을 찾아내고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집단이나 개인, 즉 어떤 환경, 문화 자체가 그들의 어떤 독특한 적성 능력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나 자원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첫 만남의 심리가족의 문화가 바로 그런 건데요.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수용,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 평가,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 존중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자,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칭찬, 격려를 하면서 응원,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준다면은 모든 인간은 위대한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간단히 말해서 스폰서십은 고객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장려하는 것이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되고 싶은 아이덴티티 목록을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그 아이덴티티에 맞게 우리가 응원 지지를 해준다 이 말이죠. 뭐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응원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뭐 NLP 체면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NLP 체면 치료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촉진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폰서는 스폰서를 받는 개인이나 집단의 역할 모델일 필요는 없다. 이 스폰서는 꼭 대학 교수가 되어야 된다든지 뭐 사회적으로 유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든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존경받는 역할 모델이 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폰서를 잘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 옛날에 노사모라고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노사모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노사모 회원을 보면은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도 있었고 10대 어린이도 있었고 뭐 나이가 많은 60대 70대도 있었고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적게 한 사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노사모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를 스폰서하는 스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꼭 역할 모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꼭 나이가 많아야 될 필요도 없고 꼭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꼭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자, 문제는 진심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스폰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스폰서십은 다른 사람들 내부의 잠재 능력을 깨우고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스폰서가 된다라는 것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잠재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의 좋은 점은 뭘까? 저 사람이 아직 개발하지 못한 저 사람의 잠재력은 뭘까? 저 사람이 미래에 가장 크게 성공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면 어떤 면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장점은 뭘까? 재능은 뭘까? 저 사람만의 가치는 뭘까? 저 사람만의 개성과 저 사람만의 열정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항상 바라봐야 되고요. 그런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물론. 이 스폰서십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사람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뭐 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폰서십도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아기를 키울 때 어린 아기가 너무너무 예쁘고 아기가 잘 커줬으면 좋겠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아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처럼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훈련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십의 메시지들을 보시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제 이런 마음들이 전달돼야 돼요. 당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존재한다는 존재감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게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 알아준다는 건데요. 이거 반대가 뭡니까? 자, 존재감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령 인물처럼 취급한다든지 모른 척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외면한다든지. 그럼 학교에서 보면 이제 왕따를 당한다, 뭐 또는 찐따를 당한다 이런 말 많이 듣죠. 학교 폭력에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데 누군가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왕따를 시키고 찐따를 시키고 그러면 왕따 당하는 사람 입장에는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존재감이 없구나. 그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구나. 누군가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폰서십을 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을 전달해 주는 거죠. 당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난 당신을 보고 있고요. 당신한테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어요. 자,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나는 알고 있어요. 이런 느낌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은 가치가 있다. 당신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칭찬해야 되죠. 당신은 선생님은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선생님은 목소리가 참 좋네요. 자, 선생님은 항상 다정다감하세요. 선생님 항상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요.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너무 훌륭하세요. 그 사람만의 장점 있잖아. 이 장점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하라. 칭찬해서 가치감을 키워줘라. 이제 그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느낌을 또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선생님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참만남 심리가족의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자,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메타포를 써서 선생님의 의자가 주인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선생님의 의자가 주인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요. 자, 분위기를 아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시면 분위기가 환해져요. 선생님이 오시면은 분위기가 아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분위기를 살리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그 사람의 특별한 재능의 장점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선생님은 똑똑해요. 제가 우리 이제 이상형 이사님한테 이런 칭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톡톡, 우리 이사님의 톡톡 튀는 그런 말 한마디가 너무 좋아요. 자, 톡톡 튀는 말씀을 하실 때 분위기가 살아오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그분의 똑똑한 면을 칭찬해라. 그 네 번째 보면 이런 게 있죠. 당신은 무언가 기여할 만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기여할 만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신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당신만의 독특한, 당신이 꼭 와야만 되는, 당신이 꼭 해야 되는 그런 당신만의 기여할 만한 뭔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이사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저는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재미가 없고요. 뭐 진지하고 깊이가 있다는 말은 듣지만은 저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분위기도 좀 띄워주고 좀 재미도 있고 또 사회 진행도 하고 이렇게 우리 참만남 심리 가족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이상형 이사님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드리죠.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도 선생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선생님 꼭 해야 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여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은 여기서 환영받는다. 당신은 여기에 속해 있다. 자, 우리 첫 만남 모든 식구들은 우리 이상형 이사님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이사님 오시면은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이런 표현. 자, 당신은 이 첫 만남 심리 가족을 이끄는 아주 중심에 있는 분이에요. 자, 교육이사라는 그 명칭처럼 앞에서 잠깐 이렇게 우리 힐링 타임을 하더라도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뭐 오늘 지금 우리 이사님에 이제 맞추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그 누군가가 오더라도 그 누군가는 이 모임에서 환영받고 있다라는 것, 이 모임의 중심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 요걸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스폰서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강의를 할 때. 뭐 한 10명, 2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누군가가 오건 안 오건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면 그 누군가는 아마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근데 누구가 빠졌을 때 전화도 한 통 해주거나 또 카톡에 안 와서 뭐 궁금하다는 듯 뭐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놓으면은 훨씬 더 이제 그 소속감이나 존재감이 커질 거예요. 자, 이러한 근본적인 아이덴티티 메시지들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게 하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자, 첫 번째, 당신이 성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망감이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은 성공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을 제공하면서 무력감에서 유능감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신은 성공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자, 이런 느낌이 무가치감을 자아존중감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사님? 이해되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긍정적인 스폰서십의 감정의 효과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쭉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당신을 보고 있다. 누군가 날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뭔가 안도감이나 편안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하고 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잡히고 편안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당신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주면은 만족스럽죠. 당신은 독특합니다. 똑똑하다 메시지를 주면 창의력이 있고요.
당신은 무언가 기여할 만한 것이 있어요. 기여할 만한 것이 있어요. 자, 기여할 만한 게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의욕적이고 원기왕성해집니다. 당신은 여기서 환영받습니다. 환영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편안해지고 충성스러워집니다. 당신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헌신적인 느낌을 갖죠. 자, 근데 스폰서십이 없잖아요. 자, 만약 스폰서십이 없어. 즉,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걱정스러워지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존재감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럼 필사적으로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공허해지죠. 나는 독특하지 않다. 뭐 전혀 특별하지 않다. 나는 전혀 기여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가치가 없고 불필요합니다. 난 불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죠. 나의 기여도는 전혀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들고 난 그 집단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추방된 느낌. 이른바 마치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나를 대체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자, 내가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 여기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할 사람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버리면 불안해지죠. 특히 조직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쟁을 붙인다든지, 비교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상당히 이제 불안한 느낌으로 그 모임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스폰서십의 효과를 한번 볼게요. 부정적.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은 숨어야 돼요. 당신은 사라져야 돼요. 자, 내가 필요 없다라는 느낌을 계속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 존재감 자체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버리고요. 그 다음, 당신은 결코 자격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문제예요. 이렇게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럼 비난받고 부끄러워집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도 못해요. 자, 전혀 어떤 기여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적합하다는 느낌 들고요. 당신은 우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앞길을 막아요. 즉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면 결점이 있고 부담이 된다는 느낌 듭니다. 당신은 환영받지 못해요. 그럼 떠나거나 도피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느끼겠죠. 당신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우리와 어울릴 수 없어요. 자, 대체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면 이렇게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까지 쭉 우리가 이제 스폰서십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쭉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긍정적인 스폰서십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때 그 문화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인간은 사랑이 있던 만남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꽃은 물을 주어야 살지만 우리 인간은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그 스폰서십의 환경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이런 걸 통합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사랑이 깃든 스폰서십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많은 메시지들을 항상 제가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물론 뭐 아직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환영받는다는 느낌, 누가 오든지 간에 어떤 존재감을 키워주고 그분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장려해주고 그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계속 일깨워주려고 그래요. 어쨌든 요거는 제가 지난 20년 이상 쭉 그 훈련을 진행해 오니까 정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뭐 대단한 기술이나 기법에 의해서 변화되기보다는 이런 스폰서십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너무나 컸어요. 치료적인 효과도 보면요, 진심으로 사랑이 깃든 어떤 대화를 하고 사랑이 깃든 어떤 상담을 했을 때 그 어떤 내담자 사랑을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 한 70% 정도가 치료가 됐더라는 거죠. 남아있는 한 20에서 30% 정도가 뭐 NLP 기술이나 뭐 체면 기법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것을 많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사가 되고 뭐 치료사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바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사람의 어떤 치유나 변화나 성장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랑이 깃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스티브 길기건의 스폰서십의 원칙과 기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스폰서십의 결과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고 세상 속의 자신과 자신 속의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과 전통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6가지를 잘 전달해야 됩니다. 1번 볼게요. 자, 내적 일치. 우리가 스폰서십을 할 때는 자신과 연계감을 느낄 때 내적으로 일치돼야 돼요. 내면과 외면이 일치돼야 돼요. 우리가 상담이나 치료를 하면서 뭐 인척하거나 포장을 하거나 이 가적인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사가 내적으로 일치되면서 진정성 있는 상담을 할 때 내담자도 그 진정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자, 치료사가 솔직하게 진솔하게 자신을 드러낼 때 상담사도 내담자도 진솔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진실성 또는 진솔성, 진정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만남이라고 한다면은 진나와 진나의 첫 만남을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과 있는 그대로 내담자의 모습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포장을 하게 되어서 가적인 인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담을 한다면 내담자 또한 인척하는 가적인 그런 자기 표현을 하게 될 것이고 가와 가는 거짓 만남이 되겠죠. 거짓 만남 속에서는 스폰서십이 놓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다른 사람과 연결하기. 다른 사람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보고 양육하는 것, 다른 사람의 내면의 것들과 친밀감을 느끼기 그랬는데, 즉 우리가 이제 외면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가치와 자기만의 열정과 자기만의 재능과 자기만의 어떤 비전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 똑똑하다 아마 그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똑똑해요. 나와 머리카락 같은 사람도 없고 나와 똑같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나만의 재능이 있고 나만의 가치가 있어요. 나만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기만의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났다. 천재. 자, 천재적인 그런 자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근데 왜 우리가 천재가 되지 못하는가? 바로 잠들어 있는, 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천재성을 깨우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이를테면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그 학교에서는 낙제생이었고 아인슈타인도 학교 생활에서 낙제생이었죠. 근데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을 직접 시키면 가정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아들은 최고다라는 인식을 시켜주고 그 아들의 발명에 대한 재능을 일깨워줍니다. 아인슈타인 또한 그 낙제생이었지만은 집에서 어머니가 아인슈타인의 그 수학적인 재능을 일깨워주면서 자, 수학자로 거듭나는 거죠. 헬렌 켈러를 키운 힘은 뭐죠? 헬렌 켈러를 키운 것도 바로 앤 슬리반 선생님 아닙니까? 헬렌 켈러가 신체 장애인이지만은 앤 슬리반이라는 진정한 그 스폰서십의 스승님을 만나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우리가 사람을 상담하거나 치유를 할 때는 그 사람 내면에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잘 될 수 있는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그 긍정적인 모습을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죠. 자, 미래의 모습에 긍정적인 기대를 해라. 이제 그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궁금해하는 것과 질문을 하는 것. 우리는 항상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 사람의 꿈은 뭘까? 자, 이 사람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이 사람은
어떤 쪽에 취미를 갖고 있고 어떤 쪽에 재능을 갖고 있지? 어떤 것을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좋아하세요?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은 어떤 것을 주로 하시나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자, 취미 활동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저는 아코디언을 연주하는데 선생님은 혹시 뭐 음악이나 뭐 예술 중에 좋아하는 게 있으세요?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강의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자, 이와 같이 항상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또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과 관련된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을 알고자 하는 진심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수용성. 뭐 이거 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지만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된다. 자, 우리는 심판관의 잣대를 내려놔야 돼요. 심판관. 이 심판관의 잣대가 인간관계를 망치는 거거든요. 심판은 누가 하느냐면은 판사, 검사가 한다든지 또는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하고 우리처럼 상담이나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하면 안 돼요. 비단 제가 이런 예도 들었죠.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하고 경찰이 쫓기면서 뭐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상담을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당신은 왜 도둑질을 했어요? 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우리는 따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되죠. 선생님이 물건을 훔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물건을 훔쳤을까요? 제가 볼 때 선생님은 물건을 훔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길래 물건을 훔쳤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요.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 연쇄살인법이나 그 살인자를 상담할 때 이렇게 하죠. 당신이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독해 보이진 않는데 사람을 죽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누군가가 미웠으면, 얼마나 그 누군가가 원망스러웠으면, 또 누군가 억울했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자,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사람을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타박을 주지 않죠. 자, 이게 범죄 심리학자들이 살인범을 상담할 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더구나 상담할 때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기준에 맞지 않고 우리 원칙에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타박 주지 않는 거죠. 뭐, 왜 그렇게 당신은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나요? 또 남편에게는 당신은 왜 바람을 피웠나요? 외도를 했나요? 이렇게 따지지 않는 거죠. 만약에 바람을 핀 남편이 왔다 그러면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모님하고 어떤 부분이 안 맞아서 바람을 피게 되었나요? 자, 이런 구조에 이제 어떤 평가 판단 없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 이제 공감적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제 대화나 상담이 돼야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나의 모든 걸 받아주고 있구나, 나의 모든 걸 수용하고 있구나, 모든 걸 이해해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은 적절한 이름 짓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 자신으로부터 최선의 것을 드러나게 하고 긍정적 의도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 경험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때 당신은 어차피 바람을 피웠잖아요. 이와 같은 부정적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당신은 누군가가 선생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기를 원했군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해서 누군가를 만났군요. 이런 이제 긍정적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핀 것을 바람 피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었군요. 누군가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군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를 만난 거군요.
자, 이와 같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쪽으로 이름을 붙여준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느낌 들까요? 야,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나를 알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열린다는 이야기. 거기서 또 이런 아이덴티티가 장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이 죽어야만 심판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서로를 심판하느냐. 자,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심판하는 것. 자,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부정적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자, 그 사람에게 긍정적 이름을 붙여준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을 해준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치유를 하고 변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누군가에게 부정적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상담해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의미 있는 타인들이 부정적인 이름을 붙임으로써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경우가 많아요. 막 숙제를 안 해오면은 자, 이 말썽꾸러기 뭐 이렇게 이름 붙인단 말입니다. 지각을 하면 이 지각쟁이, 뭐 사고를 좀 쳤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이 사고뭉치. 그러면 선생님이 막 타박을 주죠. 뭐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좀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겠어? 너 머리가 돌이야? 막 이와 같은 어떤 부정적인 이름표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만 18세 이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의미 있는 타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이름표를 붙였느냐에 따라서 이미 아이덴티티가 결정돼 버리고 그 결정된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우리는 인생이 좌우되는 겁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괜찮은 부모로부터 괜찮은 스님들로부터 긍정적인 이름표를 많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야, 너는 착하구나. 너는 말을 참 잘하는구나. 너는 참 예쁘구나. 너는 수학을 잘하니까 앞으로 수학자가 되겠네. 너는 말을 잘하니까 앞으로 신문사나 방송국에 들어서 기자가 되면 참 잘하겠네. 자, 너는 토론을 잘하니까 다음에 정치를 하면 참 잘하겠다. 막 이와 같이 어떤 우리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뭐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그 이름표를 자주 붙여주었다면 자, 우리는 아마 인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성공한 100명, 하버드대 출신의 100명의 성공자들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건 자주 제가 듣는 예인데, 그 100명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공통점이, 만 18세 이전에, 자, 이 아이덴티티를 장려해 주었던, 즉, 긍정적 이름을 붙여 주었던 한 분 이상의 스폰서가 있더란 이야기죠. 자, 너는 크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너는 정말 머리가 좋구나. 너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구나. 너는 정말 마음이 착하구나. 뭐 이와 같이 긍정적인 이름표를 붙여주었던 그런 한 분 이상의 스폰서가 있었다는 거, 이게 연구 통계에 나옵니다. 연구 결과에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최고의 선물은 바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긍정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긍정 이름. 특히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인생을 바꿔주는,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학교의 선생님, 교사 또한 마찬가지죠. 그 다음 6번을 보면은 6번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변형시켜라. 우리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그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발표를 잘 못해요. 저는 대인관계가 잘 안 돼요. 저는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저는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자기 부정적인 그런 제한적 신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발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은 발표를 잘 못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생각을 전달하는 힘이 조금 부족할 뿐입니다. 이렇게 바꿔준다는 이야기.
저는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자신감이 조금 부족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쳐 본 경험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경험을 쌓으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어떤 자신의 부정적인 신념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긍정적으로 그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폰서십의 강의까지 쭉 다 한 것 같습니다. 실습할 게 쭉 남아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나가도록 할게요.